안녕하세요. 유석준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촬영하네요. 자주 올렸어야 했는데 생업이다 시합 준비다 뭐다 해가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근황 공유를 좀 하자면 5월에는 IPF에서 주관하는 파워리프팅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마이너스 66kg급으로 나가서 스쿼트 182.5, 벤치 100, 데드 220 해서 총 502.5의 기록을 세웠고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마지막은 230kg 실패 영상인데 조금 이제 박진감 넘치게 실패한 감이 있어서 영상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10월에는 WMBF에서 주관하는 피트니스 시합에 나갔습니다. 스포츠 모델 부문 참가했는데 아쉽게 입상에는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평생 가는 사진이 남았기 때문에 나름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이제는 생활들이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가 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는 디로딩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디로딩에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훈련을 지속하고 그리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파티그, 피로도죠. 이런 피로도는 외적 피로도와 내적 피로도로 구분이 됩니다. 운동 입장에서 볼 때 외적 피로도란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붐비는 상황에서 오는 피로도, 혹은 출근해서 직장에서 생기는 피로도, 정신적인 피로도, 혹은 심지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도도 외적 피로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내적 피로도는 말 그대로 훈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리적인 피로도를 내적 피로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피로도는 외적인지 내적인지에 상관없이 합쳐져서 훈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런 피로도를 정기적으로 낮춰줄 필요가 있겠죠. 리커버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리커버리 역시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훈련 외적으로 피로도를 조절할 수 있고 훈련 내에서도 피로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훈련 외적인 부분에서 피로도 조절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밥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마사지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리커버리 방식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훈련 내에서 피로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요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디로드가 되는 거고요. 오늘은 피로도를 훈련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하는 내용은 저거넛에서 나온 Scientific Principles of Strength Training 이라는 책에서 참고했고, 이 책은 제가 온라인으로 북리뷰를 진행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북리뷰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겸사겸사 확인해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이 깨알 홍보.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블럭 주기화를 베이직 개념으로 두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게 궁금하시면 상단에 표시되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블럭 주기화는 한 가지 방식일 뿐이지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피로도는 우리 신체의 다음과 같은 4가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리커버리와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겠지만 우선 설명 한번 먼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연료 저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료 저장소에 뭐가 있을까요? 연료가 들어있겠죠. 그럼 이 연료는 어떤 연료일까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가 다음과 같은 3가지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재료는 각각의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건 인터넷에서 살짝 퍼왔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지속 시간에 대해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짧은 운동 지속 시간 동안 쓰인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중간 운동 지속 시간, 세 번째는 긴 운동 지속 시간에 쓰인다고 합니다. 파워리프팅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두 번째 글루코스 글리코겐입니다. 첫 번째 포스파겐 시스템도 물론 사용을 하긴 하지만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 시스템이 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연료 저장소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볼륨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도가 뭔지 볼륨이 뭔지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예시를 보면 첫 번째 1번에서 사용한 무게가 더 가볍지만 총 볼륨은 첫 번째 예시가 더 많죠. 즉, 첫 번째 방식이 연료 저장소 피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료 저장소에 피로가 쌓여서 글리코겐 수치가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운동을 할 때 강도 있게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볼륨을 때리기도 어렵고, 컨디션은 점점 떨어지고 근육을 생성하기에도 불리한 환경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피로도가 신경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신경계를 중추신경계인 CNS와 말초신경계인 PNS로 구분을 하죠. 요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지우랑 피카츄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민승 코치님이 들었던 예시인데 CNS 피로도는 뭐냐면요, 피카츄한테 명령을 내리는 지우가 맛이 간 거예요. 그리고 PNS 피로도는 지우가 명령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와 상관없이 피카츄가 맛이 간 거를 PNS 피로도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게 피로도를 종합해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어찌 되었건 이런 신경계의 피로가 누적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힘 출력이 감소하고 협응력이 감소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학습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화학적 메신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와닿지가 않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화학적 메신저가 무엇이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호와 명령을 전달해주는 수많은 메신저들을 화학적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보면 뭐하고 있죠? 그 선생님이 영희한테 야 영희야 철수한테 출석부 좀 전달해줘 라고 시키고 있어요. 이걸 우리 몸으로 예시를 들면 출석부를 준 선생님과 출석부를 전달받을 철수는 세포가 되는 거고요. 영희는 그걸 전달하는 화학적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희 같은 화학적 메신저 역시 피로도에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거죠. 케미컬 메신저, 화학적 메신저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솔직히 저도 생소합니다. 있어 보이라고 영어로 쓴 거예요. 책에서는 이런 우리 몸속의 화학적 메신저들을 대표적으로 세 개로 분류를 했어요. 오토크라인, 자가분비고요. 파라크라인, 주변분비, 엔도크라인, 내분비, 그리고 각각 분비 시스템에서의 예시가 쓰여 있죠. 각설하고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러한 화학적 메신저들은 고볼륨 훈련이 지속될 때 부정적인 피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건 엄청 쉽습니다. 그냥 우리 몸에 이런 구조들이 있고 이런 애들에도 피로도가 쌓인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에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뭐냐면요, 우리가 훈련과 성장을 지속하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온 피로도라는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우리의 신체에 연료 저장소, 신경계, 화학적 메신저, 조직 구조와 같은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여태까지 알아본 겁니다. 그냥 난 딜로딩이 뭔지 보려고 들어왔는데 뭐 별게 다 나오죠. 조금만 같이 더 가볼게요. 이제 약간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제일 아래쪽 보시면 포스파겐, 글리코겐, NS 포스 프로덕션, 이거는 신경계의 힘 생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티슈 디스럽션, 이거는 그 조직에 생긴 미세 손상,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네들 우리가 앞에서 한 번씩 다 살펴본 애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애들이 회복하는데 각각 다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스파겐 시스템은 회복하는데 수분이 걸린다고 써 있고요. 글리코겐은 며칠 정도, 그리고 신경계의 힘 출력 피로도를 회복하는 데는 뭐 수일에서 몇 주까지 걸린다는 거고, 조직의 피로도에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애들이 회복하는데 서로 다른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러면요, 이 각각의 다른 회복 기간에 이제 새롭게 이름을 붙여줘 볼게요. 글리코겐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을 우리는 이제 라이트 세션 혹은 오프데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신경계의 힘 생성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을 이제 딜로드 기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에 가해진 미세 손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간을 액티브 레스트 기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각각의 기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시죠. 왜는 이미 알고 있어요. 피로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오프데이부터 알아봅시다. 이건 그냥 쉬는 거예요. 레스트. 항상 오프데이는 라이트 세션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오프데이는 그냥 쉬는 거고 라이트 세션은 피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볍게 운동하는 거예요. 연구를 보면 그냥 쉬는 것보다는 라이트 세션을 진행하는 게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냥 쉬는 건 쓰레기냐? 아닙니다. 심리적 피로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서로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트 세션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과부하를 진행하지 않고 진행하는 운동 세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로도를 만들지 않죠. 라이트 세션은요, 적혀 있는 것처럼 적응과 회복을 촉진하고 가볍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로도를 만들지 않고 기술도 연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래 쉬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당연히. 근데 라이트 세션을 이용하면은 살짝 강도를 건드려줘서 이런 운동 능력의 저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볼륨은 일반적으로 피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요. 강도, 인텐시티는 일반적으로 만들어둔 적응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라이트 세션을 사용할 때는요,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볼륨을 조금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강도는 유지가 돼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운동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수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숫자기 때문에 그냥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잠깐 틀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라이트 세션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스트렝스나 피킹 구간에 마이크로 사이클 끝부분에 배치를 하거나 중간에 배치를 해서 주에 1, 2회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기술적 연습이나 피로도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라이트 세션과 오프데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딜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로드는 라이트 세션이 묶여있는 하나의 그룹이었죠. 얘는 일반적으로 더 긴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는 신경계나 화학적 메신저, 근육과 근막을 전반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피로 조절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딜로드를 일주일 동안 가져간다 하시면 각각 이런 식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작을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큐뮬레이션 페이지 축적 기간 이후에 즉 메조사이클 끝쪽에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책에서 표현할 때는요, 올바른 딜로드를 진행했다면 딜로드 이후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회복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액티브 레스트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지난 영상에서 본 그림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지난 영상 한번 다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정한 퍼포먼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 메조사이클들의 묶음을 매크로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액티브 레스트는 매크로사이클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피로도 조절 방식입니다. 매크로사이클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시합이 끝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요. 얘는 좀 더 길게 2주 정도의 기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거나 혹은 재활하거나 혹은 평소에 부족했던 모빌리티를 개선하는데 이 액티브 레스트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3개 모두 다 간략하게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의 제목이 살짝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딜로딩이 뭔지를 안 정도가 아니에요. 피로도 조절이란 무엇인가를 대략적으로 모두 알아본 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피로도 조절이라는 건요, 피로도가 퍼포먼스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게 정기적으로 피로도를 낮추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과부하가 진행되는 한 피로도는 피할 수 없고요.
이런 피로도는 체내에 저장된 탄수화물, 신경계, 화학적 메신저, 신체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곳에 생겨난 이런 피로들은 각각 다른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고요. 이런 회복 기간을 레스트 데이, 라이트 세션, 딜로드, 그리고 액티브 레스트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고 이런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었고요. 운동하실 때 이런 걸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에 좋은 코치나 아니면 뭐 저한테 찾아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첨부합니다.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시간하고 에너지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기네요. 네. 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